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천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양천구 갑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김민전입니다. 이 토론회는 오는 4월 11일 실시하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개최되는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근거해 진행됩니다. 이제 선거가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각 후보의 정책과 공약을 비교 검증함으로써 유권자 여러분의 바른 선택을 돕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그럼 우선 토론회에 참가한 후보자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의 좌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에 추첨으로 정해졌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참석해준 두 분의 후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 왼쪽에 앉아 계신 후보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지요. 먼저 새누리당 기호 1번 길정우 후보입니다. 기호 1번 새누리당 후보 길정우입니다. 네, 민주통합당 기호 2번 차영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민주통합당 기호 2번 차영 후보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토론의 주제 선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이제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에 대한 여론조사와 이를 바탕으로 일반 유권자 여론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전체 위원회의 논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확정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토론의 진행 방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 후보의 기조연설에 이어서 사회자 공통 질문에 답하는 순서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자의 개별 질문이 이어지고요. 다시 공통 질문 순서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후보자의 공약을 상호 토론한 다음 각 후보자가 주도권을 가지고 토론하는 시간 주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무리 연설로 오늘 토론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 토론에는 발언 시간이 엄격하게 제한된다는 것도 알려드리도록 하지요. 기조연설은 각 후보자마다 각 2분, 사회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2분, 후보 간 상호 토론의 경우 후보의 질문은 1분, 상대 후보의 답변은 각 2분이 되겠습니다. 또 후보자 공약 발표엔 각 3분이 주어지고요. 후보자의 질문에는 1분, 이에 대한 답변은 2분, 다시 보충 질문은 1분, 이에 대한 답변 시간은 2분이 되겠습니다. 주도권 토론의 경우 각 후보당 4분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맺은 말은 각 2분이 되겠습니다. 후보들은 발언 시간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질문과 답변 순서는 추첨에 따라 현재 좌석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즉 시계 방향으로 후보자 순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선 두 후보자의 기조연설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 후보에게 주어지는 시간은 2분씩이 되겠고요. 후보자는 정해진 발언 시간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언 시간 초과 시 1차로 사회자가 경고하고 제지 후에도 계속 발언이 이어질 경우 마이크 작동이 중지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랜 소개가 있었는데요. 그러면 기조연설 듣도록 하지요. 새누리당의 길정우 후보부터 기조연설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천 주민 여러분, 저는 이번 선거에 양천갑을 대표해서 출마한 새누리당의 기호 1번 길정우입니다. 공식 선거 유세가 시작된 첫날 아침, 저는 신정 제1시장에서 새누리당의 박근혜 위원장과 상인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왜 이런 눈물이 나오는가? 서민들의 아픔, 슬픔,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정부의 책임입니다. 여야 모두 정치권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새로 정치를 시작하는 정치신인 길정우는 성찰하고 반성했습니다. 나는 과연 이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사랑하는 양천 주민 여러분, 변해야 합니다. 달라져야 합니다. 그동안 서민들의 아픔을 외면했던 정치권 모두가 달라져야 합니다. 달라지기 위해 소통해야 됩니다. 많이 들어야 합니다. 기호 1번 저 길정우가 여러분의 곁으로 다가가겠습니다. 많이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천 주민 여러분, 그러한 변화는 저 혼자 힘으로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주민 여러분이 참여하셔야 됩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야 합니다. 지지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국민들이 나라와 정부를 걱정하지 않고 정치가 국민들을 위로하고 위안할 수 있는
그러한 정치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합니다. 저 길정우 여러분들의 곁으로 다가가겠습니다. 많이 듣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그래야 양천이 변합니다. 양천이 변화야 우리나라가 달라집니다. 저 길정우 열심히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민주통합당의 차영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양천 구민 여러분, 저는 이번에 19대 국회의원의 야권의 단일 후보로 양천갑에 출마했습니다. 저는 여성 정치 신인입니다. 그러나 저는 제1야당의 민주당의 대변인을 2번이나 지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여러분과 울고 웃으며 이곳 양천에서 살아왔습니다. 제가 지구당 위원장이 돼서 2년간 여러분을 만나 뵀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중산층 도시 이곳 목동에서 여러분을 지지를 받아서 야권이 정권 교체를 이루어야 된다는 역사적인 신념을 가지고 이곳 양천에서 지난 2년 동안 죽을 힘을 다해서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이곳에 왔었습니다. 저는 지난 2년간 주민 여러분의 편의시설을 고쳐보고 점심을 굶고 있는 할머니를 위해서 대안을 마련해보고 그리고 학교 폭력에 시달리는 우리 아이들을 구해보기 위해서 아이들과 대화도 해보고 고등학교가 없어서 힘들어하는 어머니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양천구에 고등학교를 만들어내야 되나 고민했었습니다. 중산층인 이곳 목동에서조차 많은 어려움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주민들의 곁에 좀 더 다가가기 위해서 국회의원에 출마했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경제 독재 시대를 열었습니다. 1%의 재벌을 위해서 99%의 국민을 희생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약육강식의 경제 생태계, 대한민국에 과연 희망은 있는가? 여기에 저는 의문을 품고 저의 국정에 국회의원이 되면 모든 의정 활동을 재벌 개혁에 두고 여기에 박차를 네, 마이크가 꺼졌는데요. 네, 두 분의 후보께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두 번의 기조 연설 들으셨는데요. 이제 사회자의 질문에 두 분이 공히 답변하시는 공통 질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 후보는 2분이 주어지니까 2분간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경제는 일단 위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2007년 미국 금융시장에서 시작된 리먼 쇼크가 진정되는 듯이 보이자 이번에는 유럽과 미국의 재정 위기와 신용 등급 하락으로 인한 이른바 소브린 쇼크가 세계 금융시장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 경제 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차영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네, 세계의 금융권에서부터 모든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이명박 대통령은 오직 성장 이주, 대기업 이주의 수출 드라이브를 거는 바람에 모든 국민들이 희생하고 있습니다. 1%의 재벌을 위해서 99%를 희생하는 성장 정책, 이자율을 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모든 물가는 폭등하고 전셋값이 오르고 등록금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성장 이주의 이명박 정권의 분배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는 이명박 정권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장 이주, 재벌 위주, 1% 위주의 이명박 정권의 경제 정책을 수정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이제 함께 잘 사는 나라, 99%의 국민들이 가계의 실질 소득이 낮아져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월급은 올랐으나 물가가 더 올랐기 때문에 가계의 실질 소득은 더 낮아졌습니다. 이제 경제 독재 시대에 이 한 획을
이제는 이명박 정권을 심판함으로써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함으로써 99%의 중산층의 몰락과 서민 경제가 추락하는 것을 막아내는 길이 한국 경제를 살려내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차영 후보의 답변이었고요. 다음은 길정호 후보 답변 듣겠습니다. 2분입니다. 네, 미국에서 시작한 그 금융위기, 재정위기를 보면서 한국이 이제 절대 세계 속에서 고립된 나라가 아니구나. 월가에서 시작한 충격이 바로 서민들의 생활에까지 영향을 주는 그런 시절을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몇 년을 보면은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그러한 금융위기나 재정위기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그거를 타개해낸, 해결해낸 나라로서 대한민국이 인정받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국민들의 역량이 이 정도로 세계 속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금융위기 2007-8년에 우리 금융위기, 재정위기를 보면서 우리 이러한 세계적인 위기 자체를 하나의 도전을 하나의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경제통상 분야에서는 FTA 같은 우리의 경제 영역을 확장하는 그런 면에서의 큰 성과를 거둬냈습니다. 미국이라는 시장 경제에서 가장 큰 나라와의 FTA를 맺은 그 사실은 많은 나라들이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금융 시스템, 이러한 위기를 좋은 기회로 삼아서 우리의 금융 시스템을 하나의 선진화시키는데 저희들이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국민들이 이제까지 일궈온 경제적인 역량, 능력, 전문성에 바탕한 하나의 결과입니다. 이 모든 위기를, 도전을 하나의 기회로 바꾸는 우리 국민들의 역량, 저는 그러한 역량을 믿고 새로운 정치를 또 해보려고 합니다. 네, 두 분의 답변 잘 들었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 공통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이렇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산층 비율은 2003년 60.4%에서 2009년에는 48.1%로 줄었고 현재까지도 중산층 감소 비율은 계속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현재 자신이 빈곤층이라고 느끼고 있는 사람은 45%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점차 중산층이 몰락되고 계층 간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데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그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고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2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는 길정호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계층 간의 양극화 심화 문제는 이제 수치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반드시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접근할 수는 없는 문제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의 어느 나라든지 양극화가 심화되는 과정을 겪습니다. 그 과정을 겪고 나서 여러 가지 시민들의 참여, 정부의 조정 정책을 통해서 다시 이제 격차가 줄어들면서 소위 명실상부한 복지국가로 갑니다. 아마 우리 사회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그 정도에 와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그동안에 재벌들의 어떤 문어발식의 확장 문제, 또 비정규직이 확대되는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많은 양극화의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새누리당이 당명을 바꾸면서까지 새로운 경제정책을 내세우면서 경제 민주화를 외치는 이유도 좀 더 공평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그러한 생각에서 추진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저는 그보다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은 우리들이 이 경제를 운영하는 하나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대기업이 더불어 사는 세상, 무언가 나눔의 정신에 충실할 수 있을 때 기본적으로 양극화를 줄일 수 있고 좀 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이중화된 양극화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산층의 몰락을 예방하는 조치도 있어야 되지만은 기왕에 중산층에서 벗어나 저소득층으로 넘어간 이러한 저소득층을 어떻게 재교육을 시키고 재활시키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시 중산층으로 되돌릴 수 있느냐. 이러한 두 가지의 방법, 접근을 다 시도해야 점진적인 이 양극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차영 후보 답변 듣겠습니다. 2분입니다. 네, 조금 전에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산층이 추락하고 있고 또 서민들의 경제가 아주 힘들어졌습니다. 지난 4년
국민들도 속고 저도 속았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되면 그래도 경제는 해결하겠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디에도 경제를 해결하는 정부도 없고 경제 대통령도 없습니다. 오직 경제 룰이 불공정하고 1%의 재벌을 위한 모든 법이 만들어지고 수출 드라이브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99%의 국민들은 마음속으로 울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경제의 민주화, 경제의 룰을 공정하게 가져가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물론 제가 모든 이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를 제가 얘기하자면 저는 국회의원이 되면 반드시 의정의 중심을 재벌 개혁에 두겠습니다. 그 하나로 저는 신용카드의 이자율과 또 중소상공인들의 수수료를 낮추는 작업을 국회에 들어가자마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장 힘들어하는 서민들의 현금 서비스 이자율 그리고 자영 상공인들의 수수료를 낮추면서 저의 의정 활동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공정한 룰이 적용되는 경제 민주화, 이것이 우리의 양극화를 심화하는 것을 막아내는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저희 민주당도 여기에 대해서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 들어보셨는데요. 이번에는 후보께 제가 개별 질문 드리고 답변 듣는 순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차영 후보께 먼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이렇습니다. 지난해 7월 지속적으로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대구 중학생 사건이 발생했고 우리 양천구 관내 중학교에서도 친구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한 학생이 지난해 11월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리는 불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청은 올해 1월 학교 폭력 등을 신고하는 117 전화와 사회적 약자 통합 포털 안전드림 등을 통해 신고된 학교 폭력 건수가 616건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루에 19.9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지난해보다 무려 25배나 증가했습니다. 이와 같이 요즘 학교 폭력이 가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데 후보는 이런 학교 폭력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해결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역시 2분이 되겠습니다. 네, 사회자께서 정말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 지금 대한민국의 부모님들이 교육 문제 중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학교 폭력 부분입니다. 아이들을 마음 놓고 학교를 보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거는 정부의 책임이고 또 저희 정치권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지 않으면 사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 이슈로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학교 폭력은 폭력을 당하는 아이만 희생이 되는 아이가 아닙니다. 폭력을 휘두르는 아이도 어떻게 보면은 희생하고 있는 것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모든 폭력의 원인을 아이들에게 찾으려고 하면은 안 됩니다. 아이들의 정신적인 충격을 해결할 수 있는 전문적인 상담 기관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서 선생님께 신고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분야의 모든 전문가들이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중간 단계의 공적 기관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학교와 경찰 그리고 학부모 그리고 이 공적 기관이 활성화돼서 원인을 잡아내고 그것을 해결하는 어린아이들을 실제로 제재하고 아이들에게 어떤 벌을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에게 폭력을 당하는 아이나 폭력을 행하는 아이 모두 희생양이라고 보고 이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적인 아젠다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저는 이 학교 폭력의 원인 중에 하나가 폭력적인 개임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번에 출마하면서 대표 공약으로 15세 이하 어린이에게는 공인 인증이 될 때 게임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네, 마이크가 꺼졌는데요. 시간을 좀 잘 지켜주시면 좋겠고요. 이번에는 길정우 후보께서 이 차영 후보의 답변에 대해서 1분 이내로 반론을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학교 폭력의 많은 문제점 가운데 이거를 학교나 이 부모들이 은폐를 하고 방조를 하고 싶은 욕구를 느낀다는 게 우선 문제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은 그 학생들을 보호하는 것 중요합니다. 또 그러한 프로그램이 이미 많이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프로그램을 학교에 적용을 하려면은 부모나 학교가 그러한 프로그램을 흔쾌히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거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게 현재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부모들, 학교 스스로가 이게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식에게도 닥칠 수 있는 문제라는 그 좀 심각성을 이해하셔야 되고 무엇보다도 가정과 학교 교육이 균형되게 같이 가는 그래서 새로운 프로그램이 나더라도 학교와 학부모와 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차영 후보께 2분 드리겠습니다. 재반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이시고요. 우리가 지나치게 경제적인 가치를 중시하고 경쟁 위주의 사회를 치닫다 오다 보니까 이런 인간적인 가치가 무시되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학교 폭력이 더 심각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어른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반성해야 될 점이 정말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이들하고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느 학교의 반장 어린인데 왕따를 당하는 학생을 이름을 얘기하시면서 선생님께서 저 애를 좀 잘 데리고 놀아 이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리고 그게 끝이랍니다. 그리고 한 6개월쯤 지나서 걔 잘 데리고 노니?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 선생님들이 정말 많이 잡무에 바쁘십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돌볼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을 좀 돌보고 챙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기 위해서 학교의 시스템, 운영 시스템을 좀 바꿔서 아이들이 그리고 선생님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많이 드리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길정우 후보께 개별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이렇습니다. 인근 구로구의 경우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자체적으로 구로구 첨단산업 육성 및 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첨단산업 육성과 기업인에 대한 예우 등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관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인데요. 이에 대한 지원 및 육성 대책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2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양천 갑구에는 이제 밀집 아파트 주거 지역이 대부분이라서 대기업들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상업이라고 해도 중소기업 소상인이 많습니다. 아마 저희 이 새누리당에서도 이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그러한 연대 보증하는 제도를 폐지한다는 것이 아마 대표적인 새누리당의 중소기업 육성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저희 지역구에 와 보면은 우선 무엇보다도 눈에 띄는 이 재래시장들이 있습니다. 보기는 좋습니다. 그런데 활성화되지는 못했습니다. 이 주민들이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이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정책입니다. 물론 서울시 조례도 그렇고 정부 정책도 그렇고 소위 대형 유통사업들이 이러한 재래시장을 침범하는 그런 걸 많이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규제는 강화돼야 합니다. 하지만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도 따라 붙어야 됩니다. 주차장을 시설을 새로 만들어준다든가 다른 대형 유통업체처럼 그 장본 장거리를 집에 배달을 해줄 수 있는 배달거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따라 붙어야 됩니다. 또 기왕에 이 소상인들의 전문성이 부족한 거, 마케팅이 부족한 걸 도울 수 있는 중소상인들을 전담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센터, 그러한 시스템 역시 가동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길정우 후보의 답변 들으셨는데요. 차영 후보 1분 드리겠습니다. 반론해 주시죠. 네, 재래시장의 활성화 이것은 문화적으로나 또 우리 양천구의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도 아주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 세월 이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한나라당 구청장, 한나라당 국회의원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길정호 후보, 이분들이죠. 네, 저도 와서 봤습니다. 이제 구청장이 아마 작년 10월에 새누리당에 입당을 했으니까 아마 구청장이 된 지는 뭐 한 반년이 채 안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현역 그 국회의원이 이제 새누리당의 옛날 한나라당의 후보입니다. 아마 사실 이 지역 주민들을 위한 민생 정치를 하는데 당의 소속이 무슨 큰 영향이 있겠습니까? 주민들의 어려움을 살피는데 여든 야든 구의원이든 시의원이든 국회의원이든 청장이든 한 마음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많이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재래시장에 주차장을 마련하는 노력 한 예를 들자면은 자리까지 물색을 하고 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 있어서의 무엇보다 처음부터 부닥치는 것은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입니다. 이 지역 주민들이 주차장의 마련이란 그 큰 문제 자체에는 공감을 하면서도 어떤 특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거기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인 이익을 주면서 아니면 불이익을 주면서 추진하는 것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하나의 공감대를 만들어내지 못한 어떻게 보면 정치력의 부재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역 주민들께서 좀 공통의 선을 위해서 조금씩 양보할 수 있는 그런 자세도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한 예를 재래시장의 활성화에서 봤습니다만은 이 중소상인들을 살리고 이런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 문제든 많은 이 지역의 현안에 있어서도 풀어가는 데 있어서는 역시 지역 주민들의 주변을 좀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이 역시 조금씩은 발휘가 돼야 어느 정당의 정치인이 되든 구청장이 되든 문제를 원만하게 풀어갈 수 있지 않나. 그런 거를 제가 이제까지의 일어난 여러 가지 현상을 보면서 확인을 했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이번에는 차영 후보께 개별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이렇습니다. 20여 년 전 건립된 신정 차량 기지는 지하철 2호선 전동차를 정비하는 기지로 차량 정비 공장을 비롯해 여러 갈래의 철로가 놓여 있어 목동 아파트 단지와 갈산 지역을 양분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 차량 기지 특성상 늦은 밤이나 새벽에 전동차 진출입으로 인해 소음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서울시는 양천구 신정동 276번지 신정 차량 기지를 개발하는 도시관리계획안을 2010년 11월 공고했고 지하철 1호선에서 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 메트로가 사업자 공모 및 세부 개발 계획을 수립하면 2012년에 착공해 2015년에 공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후보께서는 그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며 또 어떤 청사진을 가지고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분 드리겠습니다. 네, 신정 차량 기지가 저기 14단지 저희 집 바로 앞에 있는데요. 거기가 갈산에 사시는 분들하고 목동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이렇게 중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갈산 지역과 목동 아파트 지역이 서로 균형을 유지하고 서로 화합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서울시와도 상의를 했고 메트로하고도 상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 재정이 엉망입니다. 오세훈 시장, 이명박 시장을 거치면서 부채가 엄청나게 늘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그리고 메트로가 재정을 마련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판단이 듭니다. 민간 투자 유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경기도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민간 투자를 유치해서 3개 동을 랜드마크 해야 되고 그거 중에 한 동 정도는 우리 양천구는 그동안 지나치게 배드타운이 돼 있습니다. 이제 IT, BT, 컨텐츠 산업들을 유치해서 우리 양천구가 교육 특구 그리고 공해가 없는 좋은 산업들을 유치해서
경제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균형을 유지하는 그런 랜드마크를 반드시 만들어내겠고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은 반드시 서울시와 메트로를 설득하고 민간을 설득해서 제대로 된 랜드마크를 만들어내서 양천구의 새로운 희망이 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길정우 후보께 1분 반론 시간 드리지요. 네, 그 지역이 칼산공원 12, 3단지 앞에 그 지역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문제는 뭐 어제 오늘의 논의가 아닙니다. 뭐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만은 이제 개발할 수 있고 민간 기업에서로부터 유치를 할 수 있으면 그게 아마 최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 민간 기업이 투자할 때는 이제 수익성을 따져보고 할 텐데 과연 그 수익성을 어디서 보장할 것이며 또 된다고 하더라도 유동인구가 많아지고 활성화된다고 했을 때 지금 그 지역이 그렇지 않아도 오금기로 나가면서 교통체증이 굉장히 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교통체증 문제까지도 다 염두에 두고 큰 그림을 그려야 할 텐데 역시 지역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교통체증 문제에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아니면은 새로운 시설이 들어오면서 오는 이득에도 관심을 가지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엇갈린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네, 차영 후보께 2분 드리지요. 재반론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뭐 서울시에서 이것을 그 도시관리계획안으로 개발하는 대로 결정하는 데에는 교통 영향 평가는 충분히 거쳤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서 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교통에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민간 투자 방식, 이 방식은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동안 20여 년 이 양천구는 배드타운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시도조차 하지 않았고 개발의 생각조차 없었습니다. 어떻게 양천구를 교특구가 아니고 배드타운이 아닌 균형 있는 산업을 유치하고 개발할 것인가 하는 상상력과 아이디어와 열정적인 헌신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와 저는 최선을 다해서 이 부분을 반드시 실천에 옮기겠습니다. 저는 대기업의 임원을 오래 했고 또 중소기업의 대표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경제적인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었고 또 청와대 문화관광 비서관을 지내면서 대한민국의 한류를 초기 기획해냈고 월드컵을 4강으로 이끄는데 견인차 역할을 했습니다. 저는 충분한 경험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서울시에도 많은 전문가와 훌륭한 시장님이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랜드마크로 개발하는 데는 그동안 많은 양천 주민들의 여망이었습니다. 이 여망은 충실한 계획과 철저한 기획과 열정과 주민들에 대한 사랑이 충분히 있다면은 이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길정우 후보께 개별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이렇습니다. 목동 종합운동장 근처에 있는 목일동 914-5호에는 약 2만 제곱미터와 홈플러스 인근에 있는 목일동 916-8호에 약 8,500 제곱미터의 구유지가 비어 있습니다. 후보께서는 이러한 용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이며 또한 그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시간은 2분입니다. 차영 후보님께서 이 상상력과 열정을 가지면 할 수 있다는 말씀하셨는데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이제 양천이 강서구에서 분리가 된 지 한 25년 돼 가는데 양천 이 갑 지역을 대표할 만한 하나의 랜드마크를 만들 때는 됐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연 만드는데 어떤 형태를 어디다 만드느냐의 문제가 이제 결국 결정을 해야 될 문제인데 신정 차량기지 거기도 좋은 부지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홈플러스 옆에 있는 부지 또 목동운동장부터 해서 그 옆에 있는 유수지 부지 구가 가지고 있는 부지들을 활용하는 아마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마침 다행스럽게도 홈플러스 옆에 있는 그 구가 가지고 있는 부지는 지난주 구의회에서 이것을 상업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허용해주는 그 안이 타결이 됐기 때문에 좀 더 유연한 아이디어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양천 지역은 교육, 문화, 이 컨텐트 이에 어울리는 그러한 복합되는 그 문화 스포츠 하나의 컴플렉스라고 그럴까 커뮤니티가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가 가지고 있는 땅부터 이제 목동운동장은 이제 서울시 소유입니다만은 구가 가지고 있는 땅부터 시작해서 이것을 양천 구민들의 하나의 문화 공간, 스포츠 공간으로 활용하는 그러한 방안부터 일단 시작을 하고요. 그 지역은 아무래도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돈을 좀 얻어다가 쓰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는 대기업들이 반영구적으로 기업에 광고를 할 수 있다는 보장을 주고 담보를 해주고 거기로부터 대기업들의 어떤 참여를 통해서 민간 자본을 유치하는 방안 역시 시의 예산이 제한되어 있고 구의 예산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 대기업들의 참여, 홍보 효과와 상응하는 대가를 얻어내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차영 후보 1분 드리겠습니다. 반론해 주시죠. 예, 지금 길정우 후보님께서 아마 좀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그 목동 그 종합운동장은 그 구유지긴 하나 체육시설로 묶여 있는 부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체육시설 자체를 풀어서 문화 복합 공간으로 가기 위해서는 상당한 법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고 이것은 구청의 구유지대이기 때문에 민간 자금을 활용해서 지을 수는 없을 겁니다. 아마 이게 지난 10년간 그냥 이렇게 공터로 비어 있었습니다. 테니스를 치던 분들이 잘 치고 있었던 건데 이것을 테니스를 유수지로 보내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이후에 다 이렇게 손을 놔버려 가지고 10년 동안 방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실제로 복합 체육시설로 가든 문화 복합 공간으로 가든 이것은 구유지대. 예. 네. 이번에는 길정호 후보께 2분 드리죠. 재반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목동운동장은 구유지가 아니고 서울시 유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이제 종합 문화 스포츠 공간이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제 유수지뿐만이 아니라 이 목동운동장이 기본적으로 스포츠 용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양천 지식문화랜드라는 거 그 안에 여러 가지 복합층으로 건설을 하게 돼서 그 안에서 상당 부분의 스포츠 용도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복합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 스포츠 용도로 정해져서 활용을 못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이게 하루아침에 될 일이 아닙니다. 이게 구유지, 시유지 이걸 풀어가는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다만 할 수 있는 것부터 무엇보다도 시유지보다는 구유지부터 시작을 해서 점진적으로 시와의 협상을 통해서 그 지역을 넓히는. 다만 첫째 큰 그림 자체는 시유지, 구유지를 합쳐서 큰 그림을 그려야 이 졸속된 이 건축물이 들어서지 않는 명실상부한 양천 갑지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지식문화랜드, 문화스포츠 복합 컴플렉스를 만들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큰 그림을 그려야 된다.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야 된다.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개별 질문 마치고요. 이번에는 사회자가 공통 질문 드리고 두 분이 공히 답변하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답변 시간은 2분이 되겠습니다. 질문 드리도록 하지요. 올해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이 정부에서 통폐합된 정부 부처의 분리 또는 신설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A 의원은 지난달 1월 19일 집권하면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를 부활하겠다라고 얘기한 바가 있고요. 민주통합당 역시도 집권하면 정보미디어부를 신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박선호 명지대 교수는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50여 차례 정부 조직을 개편했지만 이에 따른 효과 측정은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정치 논리에 따라서만 조직을 바꿨던 악순환이
이번에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두 분 후보께서는 이러한 통폐합된 부처의 다시 분리 또는 신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또 효율적인 부처의 조직 방안은 또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차영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분 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그 길정우 후보의 답변에서 그 목동 운동장 옆에 구유지는 그 생활체육시설로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얘기하신 유수지를 얘기하시는데 거기는 지금 쓰레기 집화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게 뭐 말로 그렇게 그 개발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요. 이 부분은 상당히 그 많은 시간이 걸리고 또 많은 그 정책적인 대안이 필요하고 또 법을 바꿔야 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아마 주민들이 착각을 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렸고요. 이명박 정부 들어서 통폐합을 많이 했죠. 교육하고 과학을 통폐합하셨고 해양과 건설을 통폐합하셨고 그리고 정보통신부를 없애버렸는데요. 그 정보통신부가 없어지고 나서 뭐 방송통신위원회, 문화관광부, 지식경제부 이런 쪽으로 많이 분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정부에 그 생겼던 정보통신부가 생겨서 정말 우리 벤처 산업을 일으키고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을 만들어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4년 동안 IT 산업은 침체하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애플에도 많이 뺏겼습니다. 이제는 저는 공약으로도 내세웠습니다. 정보통신부를 반드시 부활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벤처에게도 희망을 주고 저는 IT 산업을 일으켜서 한류의 전진 기주로 양천을 만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10만 명 정도의 인재를 양성해서 컨텐츠 분야 그리고 IT 분야에 새로운 힘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정보통신부는 반드시 부활돼야 합니다. 우리의 희망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길정우 후보 2분 드리겠습니다. 그 어떤 사회자 말씀하신 것처럼 인용하신 것처럼 정부 부처를 개편해서 나라가 잘 될 수 있으면 뭐 수시로라도 개편해야 되겠죠. 저는 기본적으로 이 정부 구조를 자주 개편하는 것은 반대입니다. 다만 이 개편된 정부 조직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용할 것인가, 그게 더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오히려 지금 저는 이제 IT 분야에 우리가 이제 강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진정 정부가 주도하면은 더 그게 강국이 될 수 있는가? 물론 필요하다고 봅니다. IT 분야를 전담하는 부서가 등장을 해서 IT 분야를 지원할 수 있으면 좋지만 절대 정부가 주도할 수 있는 분야도 아니고 주도해서도 안 되는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까지 IT의 발전은 정부의 주도라기보다는 민간 기업들, 개인들의 창의력, 경쟁력, 국제적인 안목 가지고 여기까지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간 기업이 할 수 있도록 벤처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놔두고 정부는 뒤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면 된다고 봅니다. 다만 과학기술이라는 게 한국의 미래를 보장하는 거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듯이 과학기술부를 부총리 쪽으로 격상하는 방안이 오히려 큰 잡음을 잃지 않으면서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 아닌가 싶고요. 또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앞서도 중소기업 육성 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중소기업청 자체는 다른 정부 부처처럼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것은 여야 모두 바라는 바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을 육성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의 구조로 갈 수 있는 중소기업청을 장관급으로 중소기업부로 격상하는 문제는 검토해 볼 만한 구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고요. 이번에는 네 번째 공통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답변은 2분이 되겠습니다. 질문은 이렇습니다. 지난 2월 29일 발표한 3차 북미 고위급 회담 결과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과 우라늄 농축 활동을 포함한 영변 핵 활동에 대한 유예에 합의했다고 합니다. 또 영변 우라늄 농축 활동 유예를 검증하고 모니터하며 5메가와트 원자로와 관련 시설의 불능 조치를 확인하기 위한 국제 원자력 기구의 사찰팀 복귀에도 합의했다고 합니다. 후보께서는 이런 합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시고 또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길정우 후보부터 시작하도록 하지요. 2분 드리겠습니다. 북한과의 협상, 소위 핵 문제는 20년이 된 문제입니다. 그동안 20년 전보다 지금의 상황이 나아졌는가? 뭐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 과연 뭐가 문제였겠습니까? 그동안 김대중 정부 시절에 햇볕 정책도 해봤고, 현 정부가 북한에 대한 표현을 압박 정책도 해봤고, 다 해봤습니다만은 별로 과거보다 나아진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 문제가 어디 있을까요? 저는 저희들이 북한을 보는 하나의 시각, 입장을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북핵 문제, 미사일 문제, 그 문제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우리들이, 한국이 주도적으로 이 상황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여지는 점점 줄어드는 게 아닌가. 다시 말씀드리면은 북핵 문제, 북한 미사일 문제가 아니라 북한 문제라는 좀 더 폭넓은 문제에 접근을 시도하는 것이 이 큰 문제를 풀어가는데 도움을 주지 않나. 이 북한 문제라는 건 말씀드리면은 군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 교류 문제, 또 인도주의적인 지원 문제까지 다 포함한 북한 주민을 상대로 한 그런 대북 정책이 돼야 궁극적으로는 군사적인 문제도 해결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역시 국제적인 협력 문제인데 이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핵이나 미사일 문제는 한국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핵무기를 갖고 있는 나라도 아닙니다. 역시 미국을 포함한 중국 또 UN, 국제사회 모두가 동참할 수 있는 우리의 외교력을 10분 동원하고 활용하는 것이 우리의 북한의 군사적인 위협뿐만이 아니라 한반도의 분단 문제를 평화롭게 풀어가는 하나의 수단, 이거 아마 유일한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에는 차영 후보 답변 듣겠습니다. 2분입니다. 네, 지난 2월 29일 북한과 미국이 만나서 이 북핵 문제를 둘러싼 이 상황이 더 이상 나빠져서는 안 되겠다라는 상황 인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늘 또 베를린에서 다시 비밀 접촉을 가졌습니다. 실제로 그 육자 회담을 재개하고 또 북한의 핵을 폐기한다는 것 자체 이거는 갈 길이 멀지만은 대화 재개를 위한 이런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명박 정부가 과연 지난 4년간 이러한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가? 그것은 해놓은 게 없다라는 게 답변입니다. 육자 회담 재개를 위한 어떤 국제적인 노력 자체도 방해를 하고 또 지금 한반도의 안보 상황 자체를 극도로 악화시켰습니다. 국민들이 힘이 듭니다. 또 아들들 군에 보내놨는데 아들 걱정이 정말 많습니다. 북한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주인은 북한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비핵 문제든 육자회담이든 여기에는 대한민국이 없고 북한과 미국만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됐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남북관계에 있어서 한국이 주도적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사회자가 공동 질문 드리는 시간은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후보자들의 공약 내용을 중심으로 상호 검증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의 공약 발표는 3분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에 대한 질문은 1분, 답변은 2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과 보충 답변의 시간 역시 동일합니다. 차영 후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분 드리지요. 네, 저는 그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를 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나는 4년 동안 국회의원이 돼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저는 의정의 중심을 재벌에 개혁해 두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KT의 임원을 오래 지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
통신료의 절반을 인하하겠다는 것입니다. 전화할 수 있는 권리,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이런 통신권이 돈이 있는 사람은 전화를 하고 돈이 있는 집 아이들은 문자를 많이 보낼 수 있고 돈이 없으면 전화도 못하고 또 문자도 못하고 어머니들은 늘 이 전화 휴대폰 요금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통신료 인하에 올인하겠습니다. 저는 KT 임원과 고문을 지냈습니다. 이제 통신권은 경제적인 가치가 아니라 인간적인 가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돈이 없는 사람도 편안하게 휴대폰을 쓰도록 그런 시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는 아까 얘기를 드렸지만 재벌 개혁을 통해서 우리 경제 발전을 이루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내세운 것은 재벌이 하고 있는 카드 사업을 금융권에 넘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금융권은 원가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받는 혜택은 현금 서비스의 이자율을 낮춰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사를 하시는 많은 분들은 수수료 때문에 힘드시는데 수수료가 낮아집니다. 재벌 기업은 카드사를 매각함으로써 만든 자금으로 성장 기반을 만들어낼 수 있고 고용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권에서는 또한 이것에 대한 거대 집행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벌, 금융권, 정부, 국민 모두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양천에 가장 장기적인 현안이 목동 아파트 1단지부터 14단지까지의 재개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구청장이 바뀌고 국회의원이 바뀌고 시장이 바뀌면은 마을의 철학이 달라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개발에 대한 마을에 대한 철학을 주민이 할 수 있도록 주민 참여형 비전위원회를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많은 분들이 2년 동안 저에게 요구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손에 잡히는 정책들입니다. 헬스장을 만들어 달라, 도서관을 만들어 달라, 축구장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 모든 것을 침착하게 진행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차영 후보의 공약 들어보셨는데요. 이에 대해서 길정호 후보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은 1분입니다. 주민참여형 위원회 구상이 참 좋습니다. 저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지역 현안에 대한 주민들 간의 의견 충돌을 들으면서 이거 과연 누가 정치력을 발휘해서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 구청장일까? 구의원일까? 시의원일까? 국회의원일까? 생각했습니다만은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어떤 정답이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지역 현안을 풀어가는 하나의 공감대를 만드는 하나의 방법 자체가 이 지역 자체를 하나의 따뜻한 마찰이 없는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통신료 인하 부분 문제는 제발 그렇게 좀 해주시면은 저도 수혜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고마운 일이고요. 다만 이제 조금 더 지역 밀착형 그런 정책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차영 후보 답변해 주시죠. 2분입니다. 네, 주민비전위원회에 대해서 길정호 후보께서 공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1단지부터 14단지가 주민의 철학에 의해서 20년간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개발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손에 잡히는 정책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공약을 내세우라는 거예요. 국회의원이 되면 주민과 소통해라. 국회의원만 되면 목에 힘주고 코빼기도 안 되지 않냐. 그래서 제가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국회의원이 돼도 지금까지처럼 소통하겠습니다라는 공약을 냈고요. 두 번째는 우리 어머니들이 만나서 커피값이 너무 비싸니까 수다도 떨고 아이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카페, 그리고 집 앞 근처에 도서관,
또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적인 헬스장 이런 거를 지어달라는 말씀이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목동에는 고등학교가 좀 부족하다. 아이들을 위해서 좋은 고등학교를 좀 유치해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한 양천구 주민들은 정말 생활체육에 대해서는 정말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축구장 그리고 전용 족구장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야구장 말씀도 하시고 그리고 어머니 배구단이 있으신데 연습할 장소가 없으시다고 하세요. 그리고 배드민턴을 하시는 분들은 학교나 이런 시설들을 빌려서 일요일 날 운동을 하시는데 임대료가 너무 비싸시다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작은 것 같지만 제대로 된 이런 생활 밀착형 정책들을 하나하나 체크해서 반드시 실천에 옮기는 그래서 양천의 미래를 만들어내겠습니다. 네, 길정호 후보 보충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분입니다. 보충 질문이라기보다 하여간 지금 우리 차 후보께서 말씀하신 공약이 작은 게 아니지만은 하나하나 다 내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여든 야든 지역 주민들의 복지, 민생을 위한 거기 때문에 정말 누가 되든지 간에 하나 둘씩 실천할 수 있으면은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제 얘기를 할 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역시 이제 우리가 필요로 하고 있는 고등학교의 설치 문제는 이게 수건 사업입니다. 예, 뭐 지금 턱없이 부족한 이 고등학교 시설, 타구로 한 45% 정도의 중학생이 타 지역으로 고등학교 통학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건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 고등학교를 어디다가 만들면 좋을까? 이게 지금 사실 다도 지역을 돌아다녀 봐도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쓸 수 있는 지역이. 그래서 어느 지역을 생각하고 있으신지 우리 차 후보의 말씀을 꼭 듣고 반영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등학교에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부지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라는 게 상상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신정 7동에 재개발이 예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1단지부터 14단지까지가 아마 법적으로는 내년부터 재개발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랜드 디자인을 뽑아서 여기에서 실제로 고등학교의 부지를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예를 들면은 제 재임 기간에 하겠다. 제가 반드시 하겠다. 이런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천적인 대안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 관계자들 그리고 교육청, 선생님, 학생들, 학부모 그리고 서울시와 수많은 면담을 하고 토론을 했습니다. 양천구청과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현실적인 부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대안은 없다고 봅니다. 네, 두 분 답변 잘 들었습니다. 차영 후보의 공약을 중심으로 한 상호 토론 들으셨는데요. 이번에는 길정호 후보의 공약을 중심으로 상호 토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길정호 후보 공약 발표 3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이제 양천 지식문화랜드 뭐 이름이 좀 거창합니다만은 그건 한번 꼭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안양천을 생태공원으로 바꾸면서 이제 많은 생활체육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구나 이제 고령화 사회에 들어섰기 때문에 이 생활체육인들을 위한 부분적인 체육시설, 또 우리 젊은이들의 활기를 표출할 수 있는 문화공간, 이런 것들을 합친 복합 문화 스포츠 공간을 하나의 지식문화랜드라는 이름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수지를 포함한 구가 보유하고 있는 부지, 점차적으로 이제 시가 보유하고 있는 목동운동장까지를 포함한 이거는 단계적으로 추진할 문제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와 연관된 겁니다만은 스마트 교육문화재단 이름을 그렇게 붙여봤습니다. 이 양천이 교육특구라고 합니다만은 하나의 학력 수준이 옛날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뭔가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우선 하나는
그 이유라기보다는 그 왜 학력이 떨어진가에 대한 실태 조사를 좀 엄중히 해야 된다. 교사의 질이 떨어졌느냐, 학생의 질이 떨어졌느냐, 아니면 어떻게 이 학력 지수를 높이느냐, 거기에 대한 연구도 분석도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거는 역시 인성교육을 강화해야 됩니다. 학교 폭력이라든가 학생의 자살률이라든가 참 그런 안타까운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우리 양천 이 지역에 걸맞는 그런 형태의 하나의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거. 또 가능하다면은 이 교육재단에서 하나의 그 펀드, 기금을 마련해서 저소득층이라든가 이 대학생들의 학자금을 융자해 줄 수 있는 그 역할까지 할 수 있으면은 이제 금상첨화겠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같은 지역에서 어울리면서 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이루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꼭 해보고 싶은 거는 이제 사회적 기업입니다. 사회적 기업을 통해 가지고 복지와 일자리를 같이 창출하는 거. 청소년, 또 탈북민, 또 다문화 가정, 집에서 놀고 있는 여성 인력들이 합쳐서 좀 더 생산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내는 거, 생활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걸 만들기에는 양천갑 지역이 아주 적지가 않은가. 그래서 양천갑 지역에 이 사회적 기업의 지원센터를 유치하고 대기업의 복지재단과 연결을 해서 여기서 성공 사례를 만들 수 있다면은 이것이 서울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양천갑이 선도했다라는 자부심을 나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길정우 후보의 공약 들으셨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해서 상호 검증 토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차용 후보께 1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시죠. 네, 길정우 후보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그랜드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참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실행에 옮기는 데는 많은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서울시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도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제가 내놓은 양천구청의 모든 그 공약들은 서울시가 거의 협의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그 법적인 것이나 또 우리가 협의해야 될 서울시 그리고 관련 부처 그리고 예산의 문제 그리고 법적 문제 등이 상당히 복잡해서 이게 그야말로 진행되기 어려운 예도 참 많이 생길 텐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철저하게 준비를 하셨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네, 답변해 주시죠. 2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걸림돌 많습니다. 이게 뭐 구청과의 협의뿐만 아니라 구청과 서울시 간에 또 여러 가지 또 조화를 못 보는 부분도 많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 우리 상대 후보도 말씀하셨지만은 의지와 열정과 상상력입니다. 기존의 모든 법적인 제도적인 장애물을 있는 그대로 두고 그건 누구나 다 똑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타결해 나는가의 문제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민간 기업과 지역 공동체가 상생하는 구조의 기본 틀에서 출발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아까 우리 대기업의 개편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대기업이 국민들의 지탄을 받으면서 이 지역 공동체와의 교류 협력을 통해서 나눔의 문화를 만들어야겠다는 노력을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많은 사회 경험을 통해서 그런 대기업과의 유대, 연대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민간 기업들도 대기업들도 그런 필요성을 스스로 느끼고 있습니다. 학교 건설뿐만 아니라 스마트 교육문화재단, 더 나아가서 어떤 지역 발전을 위한 공헌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 공동체와 대기업 간의 공생 관계로 만들어가는 그래서 저는 아이디어, 구상이 건강하고 미래지향적이고 거기에 대해서 대기업들에게 줄 수 있는 저희들이 상응하는 조건만 맞으면은 구청이나 서울시의 이 재정 이외에 추가적인 재원을 저희들이 동원할 수 있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 말씀하셨듯이 의지와 상상력 그리고 이 양천의 자부심을 한번 키워주겠다는 양천 주민들의 이 문화 스포츠에 대한 관심을 대변할 수 있다면은 저는 얼마든지 그런 외부로 그런 의지를 갖고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차영 후보 보충 질문해 주시죠. 1분입니다. 네, 고등학교를 설립하겠다 이런 내용들은 예전에
그 원희룡 의원께서 아주 많이 했던 공약이세요. 근데 그게 참 실천되기 어려운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는 상상력이 필요하다. 제가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 그 스마트 재단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지금 저희 양천구에 예를 들면은 1년 세수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양천구에는 대기업이 없습니다. 인연이 없는 대기업에서 실제로 이런 그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어떤 모멘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그 열정을 가지고 하면은 못할 것도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주민과 함께 그리고 정치인들이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답변하시죠. 2분입니다. 걸림돌 많습니다. 더더구나 이 현장에 내려가서 많은 관련되는 분들의 얘기를, 상반되는 얘기를 듣다 보면은 이게 작은 거 하나라도 이룰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실 구청의 그 1년 예산이라고 해봐야 한 3천억 조금 넘는 정도의 예산입니다. 그거 가지고 챙길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보건소도 조그만 거 만들어달라, 도서관도 만들어달라, 복지관도 만들어달라,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양천의 그 지식문화랜드라든가 스마트 교육문화재단, 이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큰 그림을 그리는 거는 그리는 대로 가자 하면서 재원을 확보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자. 하지만 처음부터 큰 그림을 그리지 않으면은 이거 졸속으로 난개발이 되니까 그거는 용납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제가 하고 싶은 거는 보건소에 분소를 지어달라, 도서관을 지어달라, 이 문제는 너무 크게 그리지 말라. 저는 오히려 제가 그런 주문을 많이 합니다. 기존의 시설, 기존의 유휴시설, 그 공간을 활용해서 적은 투자를 들여서 지역의 주민들이, 지역의 어르신들이 쉽게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현실적인 대안을 해서 그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이게 더 큰 그림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출발점이구나 라는 이 정치인들에 대한, 구청에 대한 신뢰가 주민들로부터 생겨야 된다. 그렇게 되면은 주민들 간의 어떤 큰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의 마찰, 이런 알력, 이런 문제는 많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작은 서비스부터. 하지만 양천의 대표적인 랜드마크 같은 큰 프로젝트는 큰 그림을 그리고 단계적으로 재원을 확보해 가면서 한다. 성공 사례를 보여줌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신뢰를 얻어간다. 대충 그런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네, 두 후보의 공약을 중심으로 한 상호 주도권, 상호 토론을 들어보셨는데요. 이번에는 자유 주제로 상호 주도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각 후보께 4분을 드리고요. 이 4분 동안 상대 토론자에게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질문 시간과 답변 시간은 1분이 정도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차영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4분 드리겠습니다. 네, 목동은 참 양천구는 평화롭고 조용한 마을입니다. 그러나 이제 1단지부터 14단지에 또 재건축을 다시 해야 되고, 또 목 3동에 시프트는 중단이 됐지만 또 목 2동에 시프트도 이거를 개발을 해야 될지 하지 말아야 될지 의견이 반반이 아주 팽팽합니다. 그리고 또 405번지에 또 재개발해야 된다라는 여론도 많이 있고, 이 부분을 제가 서울시에 요청을 했고, 서울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장 7동에 역시 재개발도 적극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는 지역위원장으로서 이런 일들을 열심히 해 왔습니다. 지금 그 길정우 후보께서는 이러한 그 여러 가지 재건축, 재개발의 문제가 현안이 앞에 있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어떤 식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답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그 재개발, 재건축 문제 간단한 문제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역 주민들 간에 아주 팽팽한 의견 대립으로 인해서
구청에서도 사실 답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재개발 문제, 신정동하고 목동, 모기삼동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 재개발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듣기로는 올 7월에 서울시에서 이 서울시 전역에 있는 재개발 대상 구역에 대한 아마 종합 보고서가 나온다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물론 구청도 구청 나름대로의 안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서울시의 큰 틀을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역시 7월에 나오는 그러한 보고서가 또 다른 하나의 논란을 시작하는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그 또 다른 문제입니다만 1단지부터 14단지까지의 이 소위 재건축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30년의 연한이 돼서 내년부터 한 10여 년간에 걸쳐서 하려면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만은 이거는 목동 신시가지 30여 년 전에 그 시절보다 더 의미가 있는 목동의 신시가지. 하여간 한국에서 지금 새로운 모범적인 신시가지를 만드는 엄청난 프로젝트입니다. 주민들의 견해 많이 들어야 됩니다. 외부 전문가들의 견해 많이 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는 서둘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서 참아주셔야 됩니다. 인내하셔야 되고 다른 의견을 경청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새로 만들게 될 목동의 신시가지는 지하 주차장 문제를 포함해서 문화스포츠 공간, 복지관, 학교까지 모든 것들이 거의 완벽하게 들어찬 알찬. 됐습니다. 예, 제가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시던 그 박성규 후보는 영등포로 가시고요. 길정우 후보께서 전략공천을 받았는데 이러한 새누리당의 공천 방식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글쎄 아마 새누리당이 공천 과정에서 현역 의원의 50%의 얼굴을 바꿨습니다. 그 자체가 변화와 쇄신의 가장 큰 하나의 의지를 표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전략공천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새누리당의 변화, 우리 시대의 변화를 위해서 필요한 사람을 당에서 결정을 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살아온 이 경험, 다양한 경험, 국제적인 안목 이런 것들이 분명히 새로운 변화를 시작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의 출발은 양천갑에서 충분히 할 만한 그러한 명분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차영 후보가 주도한 상호 주도권 토론이 마무리가 됐고요. 이번에는 길정우 후보께 주도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시간은 4분입니다. 이 지역에 와서 아주 재미난 하나의 그 숫자를 봤습니다. 이 양천갑 지역에 탈북민이 한 1,500명 정도가 살고 계십니다. 지금 한국 전역에 약 2만 한 5천 명 가까운 2만 3천에서 5천 정도의 탈북민이 있고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과거에는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이 지역에 이제 이주를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 그 1,500명이라는 탈북민과 더불어 사는 이 양천 주민들에게 이런 기회는 정말 소중한 기회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탈북 주민 여러분들 뵀습니다. 대표들도 만나봤습니다. 불만이 공통적이었습니다. 여전히 이 사회에 온 지 10년, 20년이 돼도 여전히 불공정한, 불평등한 대접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과연 우리들이 이러한 탈북민과 더불어 사는 것은 다문화 가정뿐만이 아니라 통일 한국에 왔을 때 남북 주민들이 어울려 살 수 있는 훌륭한 훈련 과정이라고 봅니다. 우리 차 후보께서는 이 탈북민을 대상으로 해서 최근 조사한 아주 재미난 결과가 있습니다. 통일의 가장 큰 걸림돌이 48%를 중국이라고 대답했어요. 근데 중국은 지금 강제 송환을 북송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이 북한의 탈북민의 문제, 우리 지역의 탈북민의 문제, 또 중국의 우리 탈북자들의 강제 북송 문제,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야당이 큰 소리를 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 차영 후보께서는 과연 두 가지 문제, 우리의 탈북민 문제,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생각이 다를 수가 없죠. 저희 양천구에는 특이하게 이 탈북민들이 많이 살고 계십니다. 오랫동안 그분을 만나 뵀었고요. 그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제 우리는 이렇지만 우리 자식들이 이제 한국에서 잘 적응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가장 힘들게 생각하시는 게 이제 교육의 문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취업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지적하셨듯이 우리 남한 쪽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마음을 열지 않는 것 같다라는 게 많이 상처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 그분들이 원하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그분들이 주는 게 아니라 정말 탈북자들이 원하는 정책들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분들의 취업이라든가 그분들이 교육받아야 될 장소라든가 또 그분들이 아이들을 교육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사회 제도상으로 시스템적으로 그분들을 보완해서 그분들을 협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공감을 하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참으로 같은 민족으로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탈북한 우리 북한 동포들이 강제로 다시 북한으로 보내지는 모습을 아마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명박 대통령은 중국과 담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그냥 남의 일처럼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중국과의 미국과의 관계는 이명박 대통령이 어느 정도 잘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대중국 관계에 있어서 탈북 우리 난민들, 우리 북한 주민들을 보호하는데 가장 시급한 것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후보 주도 토론까지 긴 시간 두 분의 공약과 정책에 대한 토론 이어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진하고 더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분께 제가 2분씩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발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차영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19대 민주통합당 양천갑 차영 후보입니다. 야권의 단일 후보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동안 저를 성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신 양천 구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계셨기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오랜 기간 여기서 아이들을 유치원 보내고 중학교 보내고 고등학교 보내면서 양천 구민 여러분께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국회에 돌아가면 하나하나 침착하게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왔을 때 지구당 위원장으로 왔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치인들 좀 잘 좀 해라. 너무 힘들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목동 시장에 가면 저를 붙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차 위원장 숨이 막힐 것 같아. 이러다가 정말 굶어 죽을 것 같아. 손님이 없다는 거죠. 정말 가슴이 아프고요. 정치권이 많이 반성해야 되고 저희 민주통합당도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남아있는 10일이 정말 길게만 느껴집니다. 국회로 돌아가면 정말 마음속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내는 게 정치인의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양천의 대표가 돼서 대한민국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길정우 후보께 2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천 주민 여러분, 지난 3월에 이제 공식 선거 유세를 시작한 이래 새벽부터 밤까지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격려, 질책 다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가슴 아프게 느낀 것은 여든 야든 싸움질하는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실망이었습니다. 저 스스로 물었습니다. 그럼 과연 어떤 정책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떤 정치를 해야 될 것인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주민들 곁으로 다가가서 많이 들어야 되고 국민들의 마음속으로 헤엄쳐 들어가서 고통을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소통입니다.
제가 그동안 만난 많은 양천 주민들 사이에서 아주 재미난 거를 제가 발견했습니다. 특성이 뭘까? 양천 주민들은 알뜰하다. 아주 현실적이다. 실용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들 교육에 관심도 많고 굉장히 미래지향적이다. 그렇다면은 제가 살아온 길이라는 게 비교적 잘 맞겠구나. 나도 그런 종류의 사람 아닌가. 그래, 내가 이런 주민들과 가까워질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양천 주민 여러분, 며칠 뒤 선거에서 여러분들은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어느 정당이 과거의 행적으로 볼 때 좀 더 믿음직한가? 어느 후보가 살아온 경험으로 볼 때 믿고 맡길 만한가? 그 두 가지 기준을 갖고 아마 주민들은 선택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미래를 봐야 됩니다. 과거를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저 길정호는 여러 양천 주민 곁으로 다가갑니다. 양천 주민들의 길벗이 될 것입니다. 아이들 미래의 훌륭한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 발언까지 모두 들어보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새로운 정책이 제기되기도 하고 또 공방이 치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토론 과정을 지켜보면서 오는 4월 11일 시청자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오랜 시간 열띤 토론에 임해주신 두 분의 후보께도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토론의 공정성을 위해 발언 시간을 엄격히 제한할 수밖에 없었던 점 양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토론을 지켜봐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양천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양천구 갑선거구 후보자 초청 토론회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